좀 보강에 관련해서 좀 이제 좀 해볼게요. 시험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 복습 중에서 보강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보강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강이 있고 그다음에 일장 조정이 있는데 보강은 에너지 공급이고요. 일장 조정 뭐예요? 꽃을 그러니까 장일 처리, 단일 처리하고 해서 꽃 피고 지는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딸기 그 온실 껍데기에다가 그 여름철 되면 위에다가 그 차가운 거 씌워놓거나 낮에 이렇게 밤에 불 켜놓은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주카바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뭐 이건 뭐예요? 보강이에요. 일장 조절이에요. 일장 조절력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보강을 하게 되면은 광합성 에너지 자체도 증가하지만 그 약광기 때 광이 모자라면 꽃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하면은 한 것이 안 한 것도 훨씬 체력이 강한 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강을 할 때는 이게 지금 그 높이가 충분히 그러니까 생장점에서부터 그러니까 광에서부터 식물체까지 그 거리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으면은 확보되지 않으면은 생장점이 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보강등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한 1.5m 정도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칩고가 한 6.5m 정도 되는 곳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강은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보강은 1헥타에 보통 7억에서 10억 정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요. 복합 환경 제어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강을 할 때는 CO2 시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효과를 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오히려 약한 광, 우리가 실제로 통탄적으로 얘기할 때는 와트수로 얘기하면은 한 75와트 정도, 그다음에 파로는 150 마이크로몰 정도가 돼야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0와트, 20와트 오게 되면은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장만 길어짐으로써 식물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히 아직 뉴스에 나올 정도 이런 건 없는데 이 빛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것들이요. 그래서 법률과 민원에 주의해야겠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보강경 단체를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보강을 하게 되면은 그 약의 공급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수경재배에서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광량에 따라서 증산량이 결정되므로 물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1몰 2시간, 3시간까지 물을 준다고 컴퓨터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1몰 3시간까지도 이후까지도 내가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로 관수를 해야 되는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이요. 보통 우리가 등화 설치할 때 보통 한 1W, 그러니까 1000kW에서 보통 600W짜리 사용하는데 1kW에서 600W를 사용하는데 600W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LED 등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1000W, 1kW 등은 고압 나트륨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개 200 마이크로몰을 얘기를 하면은 200 마이크로몰에 100W 정도거든요. 100W 정도를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 했더니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뒤쪽에 이거 뒤쪽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뒤에서 일단은 고압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실험온실로 쓰고 있는 데는 칩고가 5m밖에 안 돼서 600W짜리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시가는 적산 일사량이 1800조 이하일 때 사용하고 한 1600에 1800일 때는 사용하는데요. LED 경우는 점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HPS 같은 경우는 고압 나트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므로 고온에 사용이 어렵다고 되어 있고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은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건 LED 고압 나트륨 등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가격 같은 거 따져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강등을 할 때 고려할 것 중에 하나가 광도 얘기하지만 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다. LED에서 열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나와 생각보다. LED 등 같은 경우는 내가 1000W의 전기가 있다. 그러면은 고압 나트륨 등은
한 55%가 적의 열선이에요. 반면에 LED는 한 30% 정도 열선이니까 그러니까 파의 비율이 높아질 뿐이지 열이 나는 건 똑같아요. 많이 나요. 그래서 또 하나가 광원수는 광원의 광도가 낮을수록 많이 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많이 다는데요. 여기 또 하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장 등에서부터 1m 떨어진 점하고 2m 떨어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m가 만약에 100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2m는 5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5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2의 제승으로, 그러니까 제곱으로 광량이 줄어든다. 왜 광량 2배 제곱에 반비례할까요? 공간이잖아. 그 거리가 아니라 넓게 퍼지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1m일 때 1이었으면은 2m가 되면 4분의 1이 된다. 광량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마큼 떨어져야 된다? 최소 1.5m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장점에서 등에서부터 생장점의 거리가 최소 1.5m 떨어져야 식물이 안전하다. 얘기할 수 있다. 안전하다.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나트륨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메탈 할라이드는 잘 안 쓰고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보안 나트륨. 그 다음 최근에 그 요거는 이제 그 일장 조종으로 쓰는 뭐 현관용 뭐 백열등 같은 경우는 일장 조종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등이 이제 두 번째로 쓰고 있는데 지금 LED는 아직 가격이 비싸갖고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 LED 장점은 소비 전력이 적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다양하고 근거리에서 열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 라이팅이라고 해서 식물과 식물 사이에서 라이팅하는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하고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그다음에 소형화가 가능하고 기계적 충격이 강한데 단점은 매우 고가이다는 거. 등하다가 얼마라고 했어요? 600, 500W짜리 등하다가 거의 10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요. 고압 나트륨은 얼마일까요? 15만 원 정도 사요. 이게 15만 원 정도. 굉장히 좀 싸고요. 그래서 수명이 제일 기는 건 LED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압 나트륨은 순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비율은 지금 LED가 제일 높고요. 인터라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식물체 사이사이 아래쪽에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점이 아래쪽, 그러니까 위쪽은 그래도 빛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데 아랫잎에 되게 광합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랫잎에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을 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빛도 나오지만 열도 나오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과일을 뜨겁게 데펴줘서 과일의 품질과 풀기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확 시기도 땡길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근데 인터플레이팅은 비싸고요. 다른 장애 할 때 방해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이면서 좀 방해가 되는 단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비 관리할 때 그 등을 한 번에 내가 1000개의 등이 있어요. 한 번에 1000개 달면 될까 안 될까요? 큰일 나요. 내가 1000개를 동시에 키더라도 사용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200개씩 5개의 그룹을 나눠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순간 전압이라고 해서 순간에 스위치를 킬 때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1000개를 키게 되면은 부하가 크게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단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열고 끄고 킨다. 그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차단기에 많은 정도를 들지 않고요. 누수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간격은 3m에서 2m 트러스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가능한 켰다 하는 빈도를 적게 한다. 왜냐면 안전기가 나갑니다. 이거. 자꾸 껐다 켰다 하면은 안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저기 그 다음에 양액제어기가 보관등에 연동되어야 된다. 왜? 보관등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을 때는 증산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등 양액제어기가 연동해서 물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보관하지 않을 때보다 급여 시간 길게 하고요. 급여 간격은 보강도의 광도가 일정하므로 보강등 상할 때 시간 제한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100W면 100W 곱하기 뭐 100줄로 하게 되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줄로 시간 간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일의 급액량은 함수의 상황에 따라 맞게 조정한다. 그래서 배지가 무거우면은 덜 주고 가벼우면 더 주는 관리를 한다. 경제성을 볼게요. 전등당 1kW 등을 단다고 쳐볼게요. 고압 나트륨 보면은
전등당 제어 면적은 2 곱하기 8제곱미터, 약 3평당 2.5평당 3평당 하나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은 2렉타 기준으로 1250개의 등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LED 등, HPS 등은 지금 이것보다 싸졌어요. 20만, 15에서 20만 원 구입을 하고요. LED 등은 올라갔어요. 한 100만 원 정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HPS 같은 경우에는 뭐 3억대 정도, 그 다음에 LED는 등값만 한 10억 정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 비용을 하게 되면 전선 비용이 또 한 1,000만 원 들어가고요.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수전 비용이 또 한 5천만 원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다음 전기 사용량까지 계산해 보거든요. 우리가 그 실제로 킬로그램당 3,000원 경우, 실제로 토마토 가격이 3,000원인 경우는 없어요. 거의 한 2,500원 정도면 양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3,000원이라고 했을 때 HPS 달 때는 제곱미터당 6kg, 평당 18kg를 20kg 더 따야 되고요. 만약에 LED 등을 설치하게 되면 얼마? 한 50kg 더 따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도까지는 LED를 설치했을 때 오히려 적자였다. 고함나트륨 등은 약간의 흑자를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경제성에 대한 의문은 좀 가고 있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과체력 가격이 비쌀 때는 도움이 됐고요. 올해는 제가 볼 때 안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과체력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LED를 설치한 농장에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킬로그램 3,000원 정도 됐을 때 고함 나트륨은 20kg, LED는 50kg 따야 되는데 지금 3,000원이 아니고 만약 2,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HPS는 얼마야 돼요? 30kg. 그 다음에 LED는 몇 킬로 더 돼요? 한 70kg 더 따야 돼요. 70kg라는 얘기는 지금 보통 유료온실에서 많이 따는데, 그러니까 등 없이 많이 따는 데가 150kg 따니까 여기서 70kg도 하면 220kg인데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온도 관련해서 좀 볼게요. 온도는 차고 더운 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하죠. 차고 더운 것을 온도라고 얘기하고요. 차고 더운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섭씨하고 화씨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는 저희가 이제 온실에 쓰는 거는 섭씨를 갖고 많이 씁니다. 화씨는 좀 더 과학적인, 그러니까 실험할 때 쓰는 거고요. 섭씨는 일반 우리 그러니까 온실을 운영할 때는 섭씨를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섭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섭씨는 어는 점이 0도, 끄는 점이 100도씨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는 세포 분열, 세포 신장.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의 부절이 빨라진다. 호흡도 많아지고 동화산물의 이동도 좋아져요. 또 온도에 덜 민감한 거는 세포의 분화인데, 뭐냐면은 세포가 쪼개지는 거는 관계가 없다. 세포가 신장하는 것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세포가 쪼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세포가 분화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고요. 광합성은 이게 18도하우시하고 21도하우시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광합성 효율이 좋아지긴 하지만 동화산물의 이동이나 호흡이나 세포 분열보다는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온, 지온, 여본, 포몬이 있는데, 포몬은 주로 과일을 얘기하고요, 여본 얘기하고 있고 지온을 얘기하고 있죠. 포몬, 결론은 뭐에 의해서 걸려요? 포몬과 여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결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 얘기해볼게요. 일평균 온도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일평균 온도는 하루 동안의 평균 온도를 일평균 온도로 하고요. 주간 평균 온도는 뭐예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는 일몰부터 일출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교차는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차이.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속도가 중요하죠. 31도, 그러니까 1도 30분당 몇 도 움직이느냐, 1시간당 몇 도 움직이냐를 우리가 온도의 변화 속도라고 하고요. 적상온도는 뭐예요? 누적 온도죠. 평균 온도의 누적된 값인데, 적상 온도로 뭐가 될까요? 과일이 익는 속도가 결정난다. 과일의 온도가 높을수록 과일이 빨리 익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일 온도라는 건 바로 과일의 누적된 온도를 얘기한다. 최고 및 최저 한계 온도는 작물이 생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낮은 온도인데, 토마토의 경우는 6도씨를 봐요. 6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최저 한계 온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도씨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최고 온도가 이렇게 제일 높고 최저 온도가 제일 높고요. 주간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 일일 평균 온도 그 사이에 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라는 것은 광합성과 호흡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광과 온도라고 하죠. 광은 광합성을 얘기하고 온도는 성장 속도를 얘기하는데, 바로 광과 온도 갖고 우리가 조절을 한다.
우리가 온실의 온도 분포라는 거는 그래도 온도 편차가 발생하는데 안 생길 수가 없죠. 우리가 온도 편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덜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난방을 할게요. 난방을 할 때 온풍 난방 시에는 온풍 난방기로 닥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닥트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우리가 파이프 온수 난방보다 온풍 난방이 어때요?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난방을 할 때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지죠. 위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고요. 닥터 설치 방법에 따라서 온도의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돼요? 중력 환기라고 하죠. 압력 환기라고 하죠. 측면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바람이 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중력 환기는 천창으로 빠진 걸 우리가 중력 환기를 한다. 얘들을. 우리가 1% 그러니까 광해양의 법칙을 해서 약광기 때 1% 광이 증가함에 따라 1%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일평균 온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일정 온도보다 1도 높을 때마다 생산성이 얼마 감소한다? 약 8% 감소하고요. 생육 속도는 평균 온도 1도 올라갈 때마다 10% 생육이 빨라진다.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8, 9월 달에 평균 온도가 몇 도가 높다고 했죠? 4도라고 했죠. 그럼 32%가 당장 온도만 갖고 감소한 거죠. 8, 4, 30이니까 20%, 32% 감소한 거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평균 온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RTR 법칙 공식 배웠었죠. RTR 공식 배웠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1번 갖고 이제 1번, 2번이 있는데 주로 1번을 쓴다고 했어요. 1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화방이 7개 있고 1500줄의 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평균도가 몇 도예요? 1500 빼기 여기 볼게요. 17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1500와트 1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1500줄에 화방이 7개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17 플러스 앞에 나누고 1500을 빼는데 뭘로 빼요? 800 1 더하기 7은 8이니까 800을 빼면은 이게 700이죠. 700을 3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700을 300으로 나누면 2.3이죠. 그럼 플러스 19.3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0줄 나오면 어떻게 돼요? 500줄 나오면 500을 놓게 되면 몇 도가 나와요? 마이너스죠. 17도가 이하로 떨어지겠죠. 아니지. 저기 500하고 그렇죠. 마이너스 17도 이하로 떨어지죠. 왜요? 이 광량이 적으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되겠죠. 또 요거는 시험 문제 낼 건데 외워놓으세요. 외워보세요 한번. 외워보시고 이거 아마 시험 문제 몇 번 냈기 때문에 외워서 하셔야 되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요. 이 2번 방법은 이게 유럽 방법인데 유럽에서 쓰는 방법을 해봤더니 안 맞아갖고 저희가 저희가 새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 만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광량이라는 거는 이제 광량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고 광량이 없을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이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여러 장애들이 있고요. 냉해들 있고 그다음에 뭐 평상시 저희 태릉 단계별 온도계획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 고강도일 때는 높게 관리하고 저강도일 때는 낮게 관리하고 이거 있고 그다음 쭉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강도 저강도일 때 이제 고강도일 때는 온도를 높게 저강도 광이 약할 때는 낮게 공급하고요. DIF라고 해서 주간 평균과 야간 온도 평균 차를 우리가 DIF라고 그래요. 우리가 환경 제어를 할 때 DIF를 되게 높게 잘 사용하죠. 제일 많이 사용하죠. 평균 온도와 함께 바로 주야간 온도 편차를 이용하는데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주야간 편차가 클수록 세력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잎이 작고
잎이 뚜내지고 그 다음에 수확 기간이 짧아지고 DIF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온도 상승 곡선을 기준이 몇 도가 기준이에요? 시간당 1도가 기준이죠. 1도가 기준이죠. 근데 실제는 1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1도보다 낮으면은 영양 생장으로 간다고 하고 1도 이상에서 2도로 가게 되면은 생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환절기 때는 거의 다 2도 이상이기 때문에 환절기 때는 영양 생식 생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에 온도의 상승 곡선이 너무 빠른 것이 이제 이유다. 그것도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온도차가 일교차가 너무 크면은 작물의 온도와 그러니까 온실의 기온과 작물의 포모 차이가 크게 발생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결로가 생길 위험이 매우 커진다. 그래서 주야간 온도 편차하고 온도 변화도는 같아요, 다르죠? 주야간 온도 편차라는 거는 평균 온도 얘기하는 거고 온도 변화 속도는 시간당 온도가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졌다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면은 평균 편차는 낮을 수 있는데 속도는 빠를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당 아침에 3도가 올랐다가 갑자기 1도 떨어졌다가 다시 3도 올랐다가 1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 속도는 빠른데 평균 편차는 줄어들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빨리 움직이고 포모는 천천히 움직이므로 아침에 이슬이 맺힌다. 그래서 아침에 온도가 급상승했을 때 일교차에 의해서 이슬점이 과일을 맺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에서 6단계를 얘기할 때 주로 우리가 일출 전후로는 결로 방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오전엔 광합성 촉진, 오후엔 생산 촉진을 얘기하고 있고 일몰에는 과습 방지, 초저녁에, 그다음 야간에는 생산 조절, 속도 조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낮에 광합성을 많이 했으면은 좀 온도를 높여주고 광합성을 적게 했으면 온도를 더 낮춰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다음에 지금 모닝딥 하면 돼요? 2012년 이후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닝딥은 아침 온도 떨어뜨려 다시 올리는 걸 우리가 모닝딥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얘들을 이건 쭉 넘어가고. 요 갖고도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지금 과체류 재배에서 세력이 강한데 세력이 약한 생장 강도는 강한 세력은 강한데 생식일 때는 어때요? 온도를 높여야 되죠. 평균 온도를.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리고 편차는 줄여야 되고 그러면 야간 온도를 높임으로써 평균 온도를 올리고 편차는 줄인다. 생장 강도가 약하고 생식일 때는 어떻게요? 평균 온도를 내려야 되는데 주가 온도를 낮춤으로써 평균 온도를 낮추고 편차는 줄인다. 반대로 영양 생장인데 세력이 강할 때는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꽃을 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온도를 높여버린다. 반면에 세력이 약하고 영양 생장이다. 그때는 우리가 밤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평균도 떨어지고 편차는 커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가 일반적으로 세력이 약한데 영양 생장이 장마철인데 밤의 온도를 떨어뜨릴 방법이 없다. 이 생각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생존으로 해서 그냥 화방만 제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습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습도는 우리가 절대습도, 상대습도, 포차, 수분부 조건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수분부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습도는 뭘로 표시돼요? 그램당, 킬로그램당 그램으로 표시되고요. 상대습도는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포차는 피로파스칼, 습도 부족분은 바로 그램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상대습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내려가요, 올라가요? 상대습도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상대습도는 내려가죠. 그 다음에 수분부족분이에요. 수분부족분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하죠. 뭐에 그랬다고 했어요? 온도에 따라 그 부피가 커졌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절대습도는 그대로이고 상대습도는 떨어지고 포차도 올라가고 습도 부족분도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면. 절대습도는 킬로그램당 그램 또는 킬로그램 그램으로 쓰이고요. 우리가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는 팽창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하기 때문에 실제로 습도는 떨어진다. 상대 습도는 떨어진다. 왜냐하면 팽창인데 우리가 물방울은 똑같이 있는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어때요? 습도는 내려가겠죠, 얘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게 되면은 건구 온도가 30도씨예요. 30도씨인데 상대 습도가 몇 %예요? 80%죠. 80%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죠. 옆으로 가면 얼마예요? 절대 습도는 21.6g. 수분 이거 포차 아니고 수분 부족보드예요. 지우고 수분 부족보드예요. 이렇게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가 27.2g이죠. 그럼 몇 g이에요? 수분 부족분이 약 5.6g이 나오죠. 17의 2.2에서 21.6g은 수분 부족분 요만큼. 내가 물을 얼만큼 더 채울 수 있느냐 공기 중에 그걸 우리가 수분 부족분이라 한다.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셔야 할 게 뭐예요? 온도가 높아져서 습도가 올라야 되고 상대 습도가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 습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머릿속에 알고 돼요. 그냥 30도가 넘어가 원하는 습도가 몇 %? 80% 이상 정도 된다. 그다음에 과습할 때는 곰팡이병이 많고 꽃가루가 기형과 많을 수가 있고요. 건조할 때는 공기 기공을 닫게 되고 꽃가루가 말라서 수정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습도라는 거는 실제로 고온기 때는 건조했으면 좋겠는데 습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건조하고요. 저온기 때는 습했으면 좋겠는데 저온기 때는 건조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습하다는 거. 이거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습도 관리에서 보게 되면은 습기에서 수증기원에서 수증기를 제거하는 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결로와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습을 하죠. 제습기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결로와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습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습도를 높이는 방법은 잎을 무성하게 하는 거 있고요. 분무기를 사용해서 가습하는 거, 차광하는 것들이 있고요. 온도를 낮추는 것도 효과가 있다.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제심밀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공기 유동을 시켜서 습기를 제거하고. 근데 여기서 공기 유동하면요 작물의 습기라고 되어 있죠. 공기 유동하면은 공기의 습도가 뭐가 떨어져요? 작물의 습기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온실의 습도가 떨어지나요? 공기 유동하면은 공기 습도는 똑같은데 식물체 주변의 습도가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요. 공기 습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보통 제습을 할 때는 외부의 온도가 5도씨 이하일 때는 결로를 통해서 제거하고요. 외부 온도가 5도씨 이상일 때는 환기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굉장히 근데 습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습을 제거할 때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람에 부는 반대장을 열어서 습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이슬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슬점은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포화습도가 도달하는 점을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슬점이 생기는 곳은 어디 생길까요?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의 과일에 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잎에 생기겠죠. 우리가 이슬점 하면은 온실에서 야 이슬점 때문에 곰팡이병 와! 이 얘기는 뭐예요? 과일과 잎에 이슬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슬 생기는 것은 우리가 그 OT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는 이유는 바로 이 결로가 안 생기게 하려고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슬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액체, 그러니까 포화습도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결로점이 온실에 그 물방울이 맺히는 순간인데 그때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이슬점은 절대습도랑 관련이 있고요. 절대습도와 이슬점이 있는데 절대습도가 같을 때 온도에 따라 이슬점이 달라지므로 온도가 높을수록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이슬이 생긴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조금만 포화습도일 때는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이슬이 생긴다. 보면은 이슬점 함축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상대습도 90 높을수록 이슬점이 낮아요, 높아요? 높죠. 습도가 높을수록 이슬점은 올라가고 그래서 10공기선을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가
대기 온도와 표본의 일변을 보게 되면은 일출 시 기온은 급격히 상승하지만 과일 온도는 천천히 움직임으로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죠. 낮 최고 온도는 급격히 낮아지지만 과일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낮아진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의 기온과 표본의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온실에서. 지금 일단 온도가 낮은 곳에서 100% 이틀 먼저 100% 댐으로 이틀째 생긴다. 온도가 낮은 작물이 이틀에 생기고 특히 과일에 이틀에 생긴다. 그래서 동쪽이나 관리사의 면한 곳이 먼저 결로 생기는데 그 이유는 공기가 더워지나 아직 찬물이 차갑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럴 때 이슬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요. 이때 이슬점이 이슬이 이때 생긴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야온이 10도씨이고 습도가 90%였다가 해가 뜨도 20도이고 습도가 75%가 됐어요. 그럼 결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바로 과일 온도 낮 13도이기 때문에. 볼게요. 아까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해가 뜨도 20도에서 75%라고 했죠. 20도에서 75% 얼마예요? 10.8g의 물을 갖고 있어요. 킬로그램당. 그러면은 과일은 어때요? 13도씨죠. 그럼 13도에서 이틀점을 볼게요. 13도로 쭉 가면은 약 9.6도가 돼요. 이틀점이. 그러면은 얘는 10.8도인데 공기는 아직 과일 온도는 아직 몇 도예요? 공기는 올라갔지만 과일 온도 낮죠. 그럼 뭐가 생겨요? 과일에 물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얘가 한번 문제 되려고요. 일출 후 공기 온도가 20도씨이고 습도가 75%면 과일 온도가 13도이다. 그러면은 이슬이 몇 그램 생길 것인가? 계산 되겠나요? 요거 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20도가 아니라 만약에 17, 8도로 볼게요. 17, 8도로 쭉 따라 올라가요. 75%인가요? 예, 75%면. 네. 그러면 18도인데 75%다? 그러면은 이슬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19도로 볼게요. 쭉 가도 안 생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침에 어떻게 하면은 공기 온도를 올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결로를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볼게요. 15도로 볼게요. 15도 이만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뭐 온실을 더 습하게 관리해도 이슬이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얘들은. 절대로 안 생기죠. 그래서 요거 주고선 제가 시험 문제 내면은 요거 맞출 수 있겠죠? 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슬이 결로의 피해는 뭐가 있을까? 일단 피복제에 이슬이 맺히면 뭐가 나빠져요? 수강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수강성이 나빠지죠. 그 다음 물방울을 맺히면은 과일이 어떻게 돼요? 착색 플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이 쪼개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 과일과 잎에 곰팡이병을 발생시키고요. 여기서 잎에 물이 묻었는데 저는 뿌리가 썩는다고 했어요. 왜 썩을까요? 뿌리가? 잎에 물이 묻었는데 뿌리가 썩어요. 왜 썩을까요? 그 이유는 잎에 물이 묻었죠. 햇빛은 들어오죠. 그럼 지하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근본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을 흡수를 하는데 잎에 물이 묻었으면 증산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뿌리에 가는 데를 찢어요. 가는 데를 부풀리고 풍선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 올리고 심하면 터뜨려요. 그럼 거기 뭐가 생길까요? 죽은 조직이 생기고 물로 곰팡이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방울이 맺혔을 때 잎에 물방울이 생기게 되면은 잎에도 병이 생기지만 지하부에도 병이 생긴다. 그리고 곰팡이병의 원인이고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광합성도 중지해하게 되죠. 광합성도 못하고 생육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결로 방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천천히 올리자. 조저가을 해서 올리든 아니면은 환기를 적극적으로 돌리든 온실의 온도를 천천히만 올릴 수 있다면 또 과일의 표본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실안의 온도 편차가 줄어들면 결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서 편차가 7도가 5도가 나요. 결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구역에는 반드시 생긴다. 그거는. 편차가 적을수록 온실 내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액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일액은 어떻게 돼요? 일액이라는 게 증산하지 못한 물방울이 나오는 거죠. 일액을 하면은 식물이 양분 흡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 일액이 나오면은 양분 흡수를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일액은 빨대다. 뭐요? 세포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분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포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일액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왜 잎의 끝에 탈까요? 일액 나오면 이렇게 있는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끝이 타요. 왜 탈까요? 물방울이 맺히면은 거기가 돋보기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로 증산이 안 되면 양분이 못 가요. 양분이 못 가면 결핍 증산이 나와서 잎이 끝 타요. 이렇게. 그러면 일액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야간에 토양이나 배지가 과습할 때 또는 주간에 광량에 비해서 지하부가 과습할 때, 그 다음에 뿌리가 안 좋으면 안 나타나요. 뿌리도 괜찮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환기나 공기 요동이 안 될 때, 환기가 안 되면 왜 뜻이에요? 증산을 못하니까 바로 일액으로 나오는 거죠. 증산을 해야 일액이 안 나오는데, 일액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처음에 모든 병의 근원이다. 과채료 재배에서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일액이다. 토마토, 오이, 딸기 다 똑같아요. 옛날에 일액이 나올 때 토마토와 오이에서 일액이 많이 나올 때요, 제피곰팡이병이 많았어요. 과일에서. 근데 일액이 안 나오면서 토마토와 오이에서 제피곰팡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모든 곰팡이병과 세균병의 근원이다. 그 다음에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근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광합성을 못한다. 일액이 나오면 작물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액이 나와서 해가 8시, 7시에 떴는데 9시, 10시까지 일액이 있다. 그럼 3시간 동안 광합성을 해요? 못해요? 못했다는 얘기죠.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탄산가스 관련해서 좀 얘기 들어볼게요. 탄산가스는요, 우리 이제 광합성의 필수 요소죠. 대기 중 탄산가스 농도는 몇 ppm이다? 약 400ppm 정도 된다. 그래서 보면은 물을 흡수를 해요. H2O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흡수를 하죠. 탄산가스에다 뭘 붙였어요? 수소를 붙여서 탄수화물 만들죠. 이 수소가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온 거죠. 물에서 오고 나머지 것들은 바로 산소로 배출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탄산가스의 일변화를 보게 되면은 야간에 충분히 온도를 줬을 때 주간에 오전에도 역시 탄산가스를 소모를 많이 하는 반면에, 만약에 그 밤에 충분히 온도를 못 주게 되면은 그 저온으로 관리되는 온실에서는 아침에 오전에도 광합성을 조금밖에 못한다 정도 되고요. 탄산 시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주로 하루 종일 보통 우리가 창 열게 되면요 30% 열면은 우리가 닫으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새는 10% 이상만 돼도 공급을 중지하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환경제어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한 400ppm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라고 해요. 400ppm이 뭐냐면은 만약에 탄산가스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탄산 시비에 안 들어갈 테고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을 때 탄산 시비에 들어가게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시험 문제 하나 내려고 하거든요. 요거 증수 효과 뭘까요? 탄산가스 이 식을 보게 되면요, 현재 농도의, 그러니까 천분의 현재 농도 곱하기 영양인자를 공부하면은 지금 400pp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00을 줬을 때 생산량이 얼마큼 올라요? 여기서 400을 쳐요. 400을 넣으면은 9.4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400ppm에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저기 그 1.5% 그 1.5 그러니까 그 영양인자를 1.2에서 1.5를 주게 되면은 얼마큼 나오냐? 1.5를 줬을 때 뭐 영양인자를 주게 되면은 100ppm을 더 공급해서 생산량이 얼마큼 증가하실까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탄산 시비에서 증수 효과에 대한 한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1000 네, 500이면 여기 500 넣잖아요. 500분의 1000 곱하기 환경. 그렇죠. 제곱을 해야죠. 아, 제곱을. 알겠습니다. 제곱을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어떻게 올라가요? 급상승하다가 탄산 시비를 공급해도 나중에 가면 어때요? 늘어나지 않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들어요.
오히려 탄산가스를 더 워낙에 이상 공급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500까지는 많이 올라왔는데 600 되면은 꺾이기 시작하죠. 생산량이 증가량이.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같은 1300이라도 온도가 높을 때 과학가가 더 잘하고요. 같은 300일 때도 마찬가지. 300일 때는 보게 되면은 그 20도, 30도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300ppm일 때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죠. 낮춰야 되죠. 만약에 300ppm밖에 안 되는데 온도를 높여버리면은 도장하게 됐죠. 키가 빨리 과합성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키가 빨리 큼으로써 약해지겠죠. 반면에 높이 공급할 때 온도를 낮게 주면 나무가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건데요.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재밌죠. 뭐냐면은 탄산가스를 처음에 타주 공급하게 되면 생산이 막 올라가. 공급을 하면은. 근데 탄산가스를 20주만 공급하잖아요. 안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적응이라는 거랍니다. 나무들은 400ppm으로 공급할 때는 400이라는 탄산가스에 적응을 해서 가는데 이 자연계 거죠. 근데 만약에 2000 막 늘려버리면은 400ppm 적응되는 거 1000에 노출되니까 광합성을 막 증가시키는데 나무들이 결과적으로 400ppm 수용해야 한다. 뭐냐면 기공을 작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1000ppm을 공급해도 400ppm이랑 똑같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계속 반복해야지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오히려 탄산가스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고 고당도 피해인데 이거는 저도 처음 본 건데요. 제가 실험하는 온실에서 사고가 터졌던 게 뭐냐면 밤에 탄산가스 배관이 터져갖고 온실로 3톤이 다 들어갔어요 한 번에. 그래갖고 밤에 한 4, 5천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과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회복됐어요. 별 문제 없이. 그래서 있다. 좀 여기다 10분만 했다가 또 바로 할게요 또.